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BJT나 팻과 같은 디스크리트 소자가 아닌, 그러한 디스크리트 소자와 수동 소자의 복합체로 만들어진, 연산증폭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증폭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공통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런 특성들이 이제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IC로 이런 증폭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오스 회로까지 그 내부에 모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증폭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이는 것이 연산 증폭기의 심볼입니다. 지금 음, 이 좌측에 있는 이 심볼을 보면 입력, 인버팅 입력과 넌 인버팅 입력이라고 나와 있죠. 인버팅 입력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반전 입력이라고도 하고요. 음, 반전 입력이요. 넌 인버팅 인풋은 비반전 입력이라고도 합니다. 비반전 입력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전 입력은 이 마이너스 부호가 입력 단자에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비반전 입력은 이제 플러스 심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이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연산 증폭기는 입력이 두 개예요. 출력은 하나가 있지만요. 출력이 두 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 하여튼 출력이 하나 있는 것만 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과 비반전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입력의 형태가 반드시 차동 증폭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동 증폭기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이미 배웠죠.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을 갖는 증폭기 형태였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산 증폭기 입력은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두 단자가 더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이 들어간다고 이거는 DC 인가되는 DC 전압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V 마이너스 V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V 대신에 이제 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정기적인 소자도 전력의 공급 없이 운영되는 건 없잖아요. 일종의 이제 전력 공급원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연산 증폭기의 다양한 패키지별 딥 타입, SMT 타입, SMT 타입도 이제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연산 증폭기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고요. 이상적일 경우, 아이디어란 경우죠. 실제로는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상적인 경우에는 전압이득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전압이득이 무한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건 뭐 굉장히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전압이득이 무한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음에 대역폭이 무한대다. 주파수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주파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어떤 고주파나 저주파의
운영도 가능하다. 우리가 그 전전장에서 10장에서 배웠지만 어때요? 아주 낮은 주파수 대역이나 너무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상적인 연산증폭기는 전 대역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이상적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무한대 입력 임피던스를 갖는다. 자, 우리가 그 전압 버퍼라는 게 어땠어요? 무한대 그 입력 임피던스가 크고 출력 임피던스가 작음으로 해가지고 전압 버퍼의 기능을 갖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그대로 그 연산증폭기가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출력 임피던스는 0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 출력 임피던스는 0. 그죠? 이런 특성, 전압 버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상적인 경우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한대 전압 이득은 아니지만 이득이 굉장히 커요. 무한대의 대역폭도 아니지만 사실은 대역폭은 오히려 바이폴라보다 좀 적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추구한다는 거죠. 밴드위드스가 무한대 어떠한 속도의 운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연산증폭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추구하는 목표고요. 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해요. 네? 그건 꼭 기억하고 있기 바라고요.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커요. 출력 임피던스도 0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상적인 추구하는 바에서 지금 요 세 가지는 현실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역폭은 이제 그런 추구를 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 그거는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이상적인 경우는 그리고 심볼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한다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표시한 거고요. 입력은 두 개의 입력이 있다 그랬고요. 마이너스 반전과 비반전 입력이 있고요. 무한대 입력 임피던스, 그죠? 여기서 무한대 입력 임피던스니까 어때요? 이게 끊어져 있는 거죠. 끊어져 있는 거, 그죠? 임피던스가 이쪽에서 볼 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왜냐?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그죠? 출력 임피던스는 0이에요. 아무 저항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에서 증폭기의 등가율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VI, VO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무한대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AV, 요게 AV, VI잖아요. 그죠? 근데 요 AV가 무한대라는 거죠. 여기서 AV가 무한대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출력장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출력장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지금 요게 이제 그 현실적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입력 임피던스가 이제 무한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크고요. 출력 저항도 있다. 물론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요. 입력 전압 이득도 무한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커요.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보면 밴드위드스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밴드위드스가 오히려 디스크리트한 소자보다 낮습니다. 네? 낮아요, 오히려. 네, 그걸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내부 구조를 보면 연산증폭기의 내부 구조. 내부 구조는 이렇게 세 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세 개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차동 증폭기. 차동 증폭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공통 이미터 형태입니다. 공통 이미터. 세 번째 스테이지는 공통 컬렉터 형태예요. 공통 컬렉터 형태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블럭이 합쳐져서 하나의 연산 증폭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단에는 차동 증폭기, 두 번째는 공통 이미터. 그러니까 다단 증폭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단 증폭기가. 세 번째는 보통은 이제 공통 컬렉터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푸시풀 타입이에요. 푸시풀이라는 게 공통 컬렉터잖아요. 그죠? 푸시풀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전력 증폭기를 공부할 때 B급을 의미하는 거죠. B급일 수도 있고 뭐 AB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푸시풀 형태이기 때문에 버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연산 증폭기 내부 구조예요. 이건 LA 741이라고 하는 IC 741이라고 하는 연산 증폭기 중에서는 아주 간단한 가장 심플한 형태의 연산 증폭기예요. 가장 심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차동 증폭기예요. 그래서 보면 입력이 두 개 있잖아요. 여기가 non inverting input, 여기가 inverting input. 입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차동 증폭기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회로는 바이어스 회로예요. 우리 DC 전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DC 바이어스 회로고요. 이게 이제 공통 이미터 회로예요. 여기가 공통 이미터 회로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 단위인 푸시풀. 이게 차동 증폭기, 공통 이미터, 공통 컬렉터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이 내부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연산 증폭기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무한대의 전압 이득을 갖는다. 증폭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공통 이미터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무한대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0인 특성을 갖는다. 이건 공통 컬렉터 특성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방금 본 것처럼 그 연산 증폭기 내부에는 공통 이미터 블럭도 들어가 있고요. 공통 컬렉터 블럭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특성을 다 이제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의 IC로. 또 이제 다음으로는 연산 증폭기는 상기와 같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따라서 이제 완벽한 증폭기라고 할 수가 있다. 트랜지스터에서와는 달리 출력단이 버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의 어떤 형태이건 어떤 형태의 부하가 달리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앞서에서 다단 증폭기를 공부할 때 스피커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피커는 굉장히 작은 입력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피커를 부하로 갖는 증폭기 같은 경우는 공통 이미터를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죠? 이득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를 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 이미터와 스피커 사이에 공통 컬렉터를 개입을 시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전화 버퍼를 개입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부하가 아주 낮은 경우에도 공통 이미터에서 만들어진 신호의 크기가 감소되지 않고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컬렉터가 필요했었는데 연산 증폭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회로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의 IC로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바이어스 회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소재를 이용해서 증폭기라든지 버퍼를 설계하려면 반드시 이제 특정 전류라든지 DC 전압 전류를 맞춰주기 위해서 바이어스 회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미 내부적으로 다 이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냥 신호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연산 증폭기 같은 경우는요. 신호만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득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자, 차동 증폭기는 입력이 2개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넣는 형태가 이제 좀 다양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마이너스 단자 입력을 넣을 수도 있고요. 플러스 단자 입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입력을 하나 집어넣을 때는 한쪽은 이제 반드시 이렇게 접지를 시켜 놓아야 됩니다. 이게 접지를 시켜 놓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보세요. 식을 한번 보면 출력 전압 VO는 비반전 입력 빼기 반전 입력. 그게 차를 갖다가 이제 이득 AV로 곱한 것이 출력 전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단자가 이제 0이잖아요. 그죠? 이게 0이면 이게 이제 접지니까 0이 들어가면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자회로에서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 반전을 의미하잖아요. 위상이 입력 신호에 반전된 신호의 출력이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반전 단자가 이제 접지가 되고 비반전 단자로 이제 입력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출력 전압은 지금 반전 단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에다가 증폭기 이득 AV를 곱한 것이 이제 출력 전압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위상이 같이 나오죠. 그죠? 크기에만 이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위상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반전과 비반전 입력에 동시에 신호를 넣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그렇죠? 이와 같이 넣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VO는 이 두 신호의 차 AV의 V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즉 반전 단자, 비반전 단자의 차이에다가 이득을 곱한 것이 이제 출력 단자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B의 그림은 A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 VI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두 신호의 차,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인가가 된 거죠. 그죠? 그림의 형태가 다른 것이고요. 결국 출력에 나오는 값의 효과는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제 입력 신호가 이제 동시에 2개가 들어가는 신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반전 단자에 VIN이라는 입력이 들어가고요. 비반전 단자에도 지금 똑같은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VO는 AV고요.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의 형태인데, 그죠? 이 두 개가 얘도 VIN이고, 반전 단자도 이제 VIN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AV에 관계없이 0이 나와야 맞죠? 그죠? 0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통 모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 신호의 두 단자에 들어가는 신호가 똑같은 그런 경우를 이제 공통 모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연산 증폭기의 출력은 두 입력 전압의 차이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그죠? 차이를 증폭시키는 거죠. 앞서 연산 증폭기의 구성에서 첫째 단이, 그죠? 첫째 단이 차동 증폭기인 것을 보았다. 그죠? 차동 증폭기라는 것 자체의 특성이 바로 두 개의 입력 신호를 받아서 그 차이를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그 연산 증폭기의 첫 번째 단이 차동 증폭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특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통 이미터, 세 번째 단은 푸시풀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상기의 특성으로 인해 두 개의 입력이 같을 경우에는 출력은 0이 나와야 된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만약에 동일한 노이즈가 입력된다면 출력은 0이 나와야 한다. 이건 아주 연산 증폭기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있는 공통적인 노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노이즈가. 예를 들면 우리가 콘센트에서 들어온 AC 신호를 갖다가 정류해가지고 DC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60Hz짜리 노이즈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호의 60Hz짜리 콘센트에서 나왔던 신호에 어떤 잔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동 증폭기에 두 개의 입력 신호를 집어넣게 되면 그거는 시스템 자체에 잔류하고 있는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건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건 다 그 신호원에 들어가 있는 노이즈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노이즈라 이거죠. 이제 그런 노이즈는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차동 증폭기를 이용하게 되면 따라서 0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현실이 문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업셋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업셋 전압. 이게 연산 증폭기의 아주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연산 증폭기의 특성들은 아주 다 좋아요. 그죠? 뭐 전압 이득도 아주 높고 또 입력 전압도 아주 크고 출력 저항도 뭐 거의 0에 가깝고 다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산 증폭기가 가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업셋이라는 게 있어요. 업셋. 예?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업셋이라는 건 뭐냐면 자, 차동 증폭기라는 건 두 개 입력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동 증폭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차동 증폭기는 중간을 딱 나눴을 때 이 양쪽 좌측과 우측이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응? 대칭 구조여야 된다 이거예요. 대칭 구조. 응? 그런데 대칭 구조가 되지 않으면 두 개의 입력 신호에 대해서 반응하는 좌우변의 출력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차동 증폭기를 설계할 때의 근본적인 생각은 좌우의 그 모든 트랜지스터의 물리적 특성이나 그 전기적인 특성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통 모드가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두 개의 입력 신호가 똑같을 때는 출력은 0이다. 그런데 애초에 좌우변이 대칭 형태가 아니라면 그런 결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좌우변을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은 하죠. 엔지니어들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업셋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업셋이요. 근데 이 업셋이 이 차동 증폭기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연산 증폭기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 차동 증폭기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증폭기의 전기적 특성. 자, 공통 모드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CMRR이라고 하는데요.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 커먼 모드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 우리가 뭐 공통 이미터 할 때 그때도 커먼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공통 이미터, 공통 커먼 이미터 이렇게 써잖아요. 커먼 컬렉터는 공통 컬렉터. 그죠? 그때 이 커먼이고요. 커먼 모드 공통 커먼 모드 리젝션 제거비. 그죠? 이게 뭐냐면 CMRR이라 그래서 분자는 오픈 루프, 개루프일 때의 이득. 연산증폭기의 개루프일 때의 이득을 나타내고요. ACM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모드 이득이에요. CM 할 때 아까 말했던 CM이 이제 코먼 모드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혹은 이제 그 데시벨로 나타내기도 해요. 데시벨로 나타내는 뭐 이거는 뭐 그 데시벨로 나타내느냐 아니면 일반 그 상수로 나타내느냐 의 표현의 차이고요. 이게 결국 뭐를 나타내느냐. AOL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아무것도 피드백이 없을 때 연산증폭기가 갖는 이득을 말해요. 피드백이 있으면 이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는 회로의 이득. 아까 말했던 우리가 V5를 AV에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그죠? 뭐,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가 AO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OL. 네? AOL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ACM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모드 이득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공통모드 이득은 뭐냐?
두 신호가 똑같은 입력이 들어갈 때의 신호의 이득이에요. 자,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아까도 이 식에서도 우리가 이 식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원래는 어때요? 두 신호가 똑같으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0이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네? 0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그때의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OL이라는 건 어떻겠어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죠? 이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자, ACM이라는 건 어때요? 이상적으로는 0이 되어야 좋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0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따라서 분자 텀은 클수록 좋고 분모 텀은 작을수록 좋아요. 따라서 이상적인 CMRR의 형태는 무한대인 게 좋은 거예요. 무한대. 예? 클수록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연산 증폭기의 정기적인 특성을 표현할 때 CMRR를 반드시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연산 증폭기의 정기적인 특성이에요. 이 CMRR 값이 그 연산 증폭기의 정기적인 특성을 아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CMRR의 특성이 크면 클수록 연산 증폭기의 정기적 특성이 좋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이 보면 내용을 보면 CMRR은 공통모드 신호를 제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증폭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한 파라미터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 연산 증폭기가 그 얼마나 업셋이 주는 영향이 적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따라서 CMRR은 클수록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최대 출력 전압 증폭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연산 증폭기를 설계하게 되면요. 뭐 레일 투 레일이라는 설계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입력 신호가 두 개가 들어가고 출력 신호가 이제 출력이 아니라 DC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 VCC 그리고 마이너스 VCC 이렇게 인가가 전압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DC 전압이 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출력 전압이 이제 이렇게 스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출력 전압이 이상적인 경우는 가장 높은 경우가 VCC, 가장 낮은 경우가 마이너스 VCC가 되는 경우 하도록 설계하는 게 좋아요. 그게 잘 된 설계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진폭 범위인 거예요. 이 범위가 출력 전압이 얼마나 이 인가되는 DC 전압의 폭을 잘 따라가느냐, 그죠? 그 성능을 표현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크게 이것을 이 이상 여러분들 신경 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입력 업셋 전압. 자, 입력 업셋이 있기 때문에 출력이 업셋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했던 자동 증폭기에 두 개의 입력 단자가 있고 그쪽에 들어오는 신호가 이제 업셋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업셋이 있는 거예요. 왜냐? 좌우변이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출력에도 업셋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입력 업셋이라고 하고요.
입력 바이오스 전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크게 지금 그 차동 증폭기를 할 때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자, 이렇게 차동 증폭기가 있잖아요. 그 입력이 두 개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VDD가 있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VDD가 이렇게인가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말해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 여기 흐르는 전류가 I2예요. I2고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 더하기 I2고요. 여기 I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거는 정확하게 I1과 I2가 이 사실은 I1과 I2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차동 증폭기 I1, I2라는 건 바이어스 전류거든요. 바이어스 전류. 입력 신호 전류가 아니에요. DC 전류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건 사실 그 연산 증폭기를 설계하는 사람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I1, I2는 같아야 돼요. I1, I2는 같아야 된다. 왜냐면 이건 DC 전류거든요. AC가 아니에요. 그래서 I1, I2가 같아야 되고, 따라서 사실은 바이어스 전류라고 하는 것은 I1, I2가 다 똑같이 뭐여야 되느냐? I 바이어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I1과 I2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2로 나눠주면, 즉 다시 말하면 I1, I2, I 바이어스 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로 흘러내리는 이 전류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죠? KCL에 의해서 이제 합쳐져서 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 전류는 이 I 바이어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I 바이어스, 여기 I1의 I 바이어스, I2의 I 바이어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는 전류는 이 I 바이어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업셋이라고 하는 이 좌우변의 비대칭성 때문에 I1과 I2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같아지지 않는 거고. 어쨌든 I 바이어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I1과 I2가 같아야 된다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 더하기 I2잖아요. 그럼 여기 각각에 흐르는 전류는 이걸 2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로 나눠줘야, 나누어주면, 그 값이 이제 I 바이어스인데, 그 값이 사실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좌우변이. 네, 실제로는 이제 같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요. 자, 임피던스를 지금 차동 입력 임피던스와 이제 공통 모드 입력 임피던스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그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무한대라고 했던 개념은 이 차동 입력 임피던스를 생각하면 되고요. 공통 모드 입력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신호가 같이 들어왔을 때의 임피던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차동 입력 임피던스, 즉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입력 신호가 다른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의 그 입력 신호의 저항. 아까 말했던 무한대의 그 입력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차동 입력 임피던스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업셋 전류. 뭐 이건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죠. I1과 I2가 틀리다. 그죠? 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차동 증폭기의 좌우변의 그 물리적인 특성의 문제 때문에
입력 offset 전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자동 입력 offset 전압 때문에 입력 offset 전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전류 I1과 I2가 같고 좀 전에 말했던 공통 모드 저항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I1과 I2의 전류가 만약 같다면 VOS는 0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I1과 I2가 물론 이제 RIN 그 두 개의 공통 모드 저항도 틀리겠지만 사실은 틀리죠. 또 뭐 물리적인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틀리지만 같다고 해도 이 I1과 I2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입력 쪽의 offset 전압도 결국은 얘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입력 offset 전류의 정의는 I1 빼기 I2의 절대값 어떤 게 더 클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절대값을 씌운 거고요. 전압도 역시 아까 말했던 공통모드 저항에 이제 두 개의 전류를 차를 곱한 것이 이제 offset 전압, 입력 offset 전압이 되는 거죠. 입력 offset 전압. 예? 출력 임피던스는 뭐 아까 우리가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차동 증폭기, 두 번째는 공통 이미터, 세 번째는 푸시풀 형태. 즉 이게 이제 출력 쪽에 나타나는 게 이제 푸시풀 형태가 되고 푸시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 컬렉터니까 출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죠. 예? 어쨌든 이상적인 경우는 0이지만 뭐 0은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은 거는 맞습니다. 예? 예, 슬로율이라는 게 있어요. 슬로율. 예. 슬로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령 이제 어떤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느냐 그거예요. 입력의 신호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당연히 빨리 반응하는 게 좋죠. 만약에 반응을 늦게 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입력 신호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가령 고주파의 신호에 대해서는 슬로율이 만약에 크지가 않으면 슬로율이 크지가 않으면 입력 신호의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로 들어오는 입력 신호의 변화는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슬로율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슬로율의 정의는 V 아웃의 변화율 나누기 델타 T.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 이제 피드백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부귀환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부귀환 형태예요, 이게요. 부귀환이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출력 전압이 이렇게 입력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오잖아요. 마이너스 단자로.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온다 그래서 부를 쓴 거고요. 귀환 돌아온다 그래서 귀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회로가 버퍼입니다. 버퍼. 이득이 1이고 이득이 1인 버퍼예요. 이득이 1인 완벽한 버퍼예요. 그래서 지금 이득이 1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입력 신호를 이렇게 이런 계단파를 넣으면 계단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계단파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단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 0에서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 이 상황 속에 엄청나게 높은 고주파 성분이 끼어 있는 거거든요. 하모닉, 그죠? 그 고주파 성분의 특성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연산 증폭기가. 그래서 이런 지연이 나타나는 거죠. 델타 T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간의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작을수록
이게 작을수록 빨리 따라가는 거죠. 입력 신호. 그죠? 제일 완벽한 거는 뭐예요? 슬로율이 무한대인 거는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전압이 인가되든 간에 똑같은 전압이 똑같이 이런 바로 꺾어지는 이런 계단 파형이 나타난다면 슬로율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산증 복기가 있다면 어떤 입력 신호도 다 소환해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 시간 동안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신호는 이 연산증폭기가 입력 신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슬로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산증폭기가 어떤 입력 신호까지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델타 V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출력 전압의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따라가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 텀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이 시간 제한이 작으면 작을수록 슬로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 슬로율 역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CMRR, 입력 출력 전압 범위, offset 이런 것들과 함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연산증폭기의 정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신호가 이렇게 아까 계단파가 들어왔을 때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면 델타 t 마이너스 0.1% 10%부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감안을 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9 사이의 차이 구간 동안에 얼마나 이제 시간이 경과가 됐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슬로율은 지금 마이크로 세컨드의 변화당 18V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슬로율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단위는 이제 전압 나누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의 경우는 이제 18V per 마이크로 세컨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증폭기 형태가 있거든요. 그 증폭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